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우리 조진영 아나운서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소리 내서 크게 웃어봤나요? 소리를 내서 네.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작다. 평소에 웃음이 많아서 좀 크게 웃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근데 사실 생각을 오늘 했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별로 같아요. 없었던 네. 것 같나요? 아니 정말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에서 400번 정도까지 뭐 소리를 내면서 웃을 수 있다라고는 오. 하지만 뭐 저희들처럼 성인의 경우에는 이 횟수가 하루에 15번으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오. 그만큼 뭐 성인들이 웃음이 좀 적다라는 연구 결과겠죠. 그렇죠. 15번만 웃어도 좀 많이 웃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큰 소리를 내서 웃는다는 게 이게 사실 요즘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계속. 네. 사회 분위기도 좀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웃음이 좀 나질 않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실제로도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몸과 정신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일수록 자주 웃어야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될 수 있는 풍성한 정보 마련돼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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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콧물 자국 있고 되게 맨질맨질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 소매가. 친구까지 봐요. 저 거울만 봐도 제가 그랬는데. 꼭 그 화장실 앞문이나 뭐 창문 이런 데로 계속 굴러가 있는 경우, 기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진짜 아이 키우기 힘드네요. 네. 여보 고마워. 고마워.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저는 잘생긴 얼굴 빼고 다 안 좋아요. 예,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질병을 참견해 주실 한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 이게 열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어떻게 알아요? 눈도 좀 붉으시고 얼굴 이런데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좋은 거? 일단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뭘 안 먹느냐. 안 먹느냐? 그쵸. 인스턴트나 네. 밀가루 음식들, 유제품들, 그리고 홍삼이나 인삼 종류도 열이 좀 많은 편이어서 네. 근데 이제 원래 열이 많은데 더 열을 나게 하는 음식들이니까 네. 그걸 피하겠네요. 네. 열이 근데 내가 다 좋아하는 거네. 제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내가 네. 이게 귀에 메리에르 병이 걸렸어요. 메니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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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걸린 거예요? 또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기는 해요. 네. 하나는 열이 좀 많아서 열 때문에 뱅뱅 돌거나, 하나는 물이 많아서 물이 뱅뱅 돌아서 어지럽거나. 그게 아내가 막 현기증 나고 구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남편 때문이다. 그렇다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여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선생님, 아무튼 구구절절한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선생님이 잘 듣고 잘 해결 좀 해주십시오. 네. 돌이 아니라 아이 굴러가요. 아이고, 아이가 굴러가면 큰일 나는데. 자, 이제 돌이 갓 지난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개인 위생 환경이 좋아져서 감기도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왜 저희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사는 걸까요? 이번 달에만 감기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어우, 열이 심한 건 아닌데 콧물과 기침 증상이 심한 편입니다. 열이 오르면 코가 노랗고 진득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약을 먹여도 그때뿐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날씨도 쌀쌀해져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보면 아들이 자꾸 창문 쪽으로 굴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나오는군요. 예. 창문이나 화장실 쪽으로 자꾸 굴러가는데 처음에는 잠버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다가 더워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아들이 자면서 이불도 잘 덮지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감기에 잘 걸리는 우리 아들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자꾸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다가 아이가 굴러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더워서 그런 게 맞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밤에 봤더니 아이가 꼭 그 화장실 앞문이나 뭐 창문 이런 데로 계속 굴러가 있는 경우, 기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추워서 본인이 춥거든요. 이 정도는 좀 추우니까 네. 자기한테 맞춰 따뜻하게 만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잘하는 아이들은 그 열이 되게 많아요. 열이 많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자라나는 건데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애는 덥죠. 어른이랑 아이랑 다르군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 아이들 재울 때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24도 정도. 아이랑 어른이랑 이제 온도가 또 다르다. 네. 그리고 아이가 추운지 더운지는 굴러가면 이게 알 수가 있겠네요. 이제 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추우면은 자기가 또 이불을 갖다 덮어요. 추우면 엄마한테 파고들고 더우면 엄마한테 파고들고 있다가 땀 나면은 막 짜증내고. 그러면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감기 잘 걸리는 아이들이 보통 보면 환경이 어린이집 보내고 오면은 감기 잘 걸려서 와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유치원 가도 잘 걸려서 와요. 포인트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온도 변화. 막 활동해서 더워졌어요. 여름을 예를 들었을 때 더워졌어요. 근데 땀이 났어요. 더워서. 거기에 바로 에어컨을 쓰는 거죠. 열이 확 증발되면서 열을 확 뺏기죠. 그럴 때 그런 온도 변화 때문에 감기 걸리는 거 제일 많아요. 더우니까 이제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쵸? 야 진짜 아이 키우기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애를 잘 키웠네. 저는 좀 그때 바빠가지고 좀 육아를 소홀히 했는데 여보 고마워. 이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기 기운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감기로 심하게 가지 않고 거기서 막아줄 수 있는지. 감기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뭐일 것 같으세요? 감기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 그거 어떻게 처음에 알죠? 열하니까요. 그쵸. 보통 열이 나고 예. 추워요. 예. 추위를 느낄 때 하고요. 열이 나는데 더울 때 그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열이 나는데 덥다. 그러면은 벗겨놓고 닦는 게 맞아요. 근데 열이 나는데 춥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열이 나지만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야 무조건 벗겨서 얼음물로 닦으면 안 돼요. 되군요. 그게 이제 항상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찰을 잘해야겠네요. 그럼요. 열이 계속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열이 안 떨어지고 네. 일주일, 2주일 나면 위험한 건데. 야 그러면 이 감기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 기억해 보시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네. 그 친구들 보면 전부 다 콧물 자국 있고 여기 맨질맨질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뭐 손에가. 친구까지 봐요. 저 거울만 봐도 제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 친구 중에 이게 부러진 친구가 있거든요. 맞아요. 콧물 때문에 얼어가지고. 예. 뭐 지금은 콧물 나고 기침하면 무조건 소아과 데려가고 치료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무조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면역이 정말 형성이 잘 되는 시기가 만 6세 이전까지예요.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 가서 약을 먹어서 콧물을 없애줘요. 그럼 아이가 면역을 획득할 시기를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야 정말 우리가 놓치고 갔던 걸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죽을 것 같은데 내비두면 안 돼요. 그럼 진짜 큰일 나겠죠. 그래도 면역력을 키우려면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 기준을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게 작은 양반이 그 밤에 잠은 잘 자요. 그러면 이겨내겠네요. 내비두면 돼요. 이겨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죠. 옆에서 잘 토닥여주고 땀나는 거 좀 닦아주고 열 좀 많이 나면 엄마가 미지근한 수건으로 덮어주고. 저희 아내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병원에 네. 그렇게 매일 가니까 조금만 아프면 매일 가니까 병원 정말 의사 선생님 간호사 다 알아요. 단골이에요 단골. 아주 유아들의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근데 너무 우리 아내한테 맡긴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하긴 해요. 네, 중요합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예! 네, 보이는 라디오 류상현 원장님께서 아이의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리고
또 밤에 심하게 뒤척거린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겨울이라고 집을 너무 덥게 유지하기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 부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서 요새 잠시만 바깥에 나가 있어도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으슬으슬하고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요즘에 그 바깥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네.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뭔가 덜덜덜 떨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오늘은 원장님들과 함께 우리 몸의 온도, 바로 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남식 원장님, 그 정상 체온이 우리가 흔히 36.5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체온이 왜 중요한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체온은 이제 모든 인체의 생명 활동을 대변하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6.5도가 이제 평균 온도가 되겠고요. 네. 36도에서 37.4도까지는 또 정상적인 온도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벗어나면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7도, 5도가 넘어가는 이제 열이 발생하는 상태가 되면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나 어떤 뭐 그 세균 같은 거에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에 의한 이제 열성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38도가 넘어가면 이제 고열이 오기 때문에 몸이 엄청나게 이제 몸살 기운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40도가 넘어가면 인체에 있는 세포나 효소들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이제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36.5도가 이제 적정 체온이라고 했는데 6.0도 아래가 내려가면 이제 저체온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35도, 뭐 34도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제 오한이나 뭐 대소변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34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심박수가 떨어지고 중심을 잘 못 잡게 되고요. 33도가 내려가면 이제 환각 상태에 빠지고 30도 아래가 내려가면 또 그때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체온은 그냥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체온만 봐도 우리 몸이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건지 네.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대부분은 정상 체온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나이라든지 건강 상황에 따라서 이 체온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그 이유부터 우리 서재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나이 먹는 것도 서글픈데 네.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젊은 성인에 비해서 기초 체온이 0.23도씨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남성보다 여성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여자의 체온은 낮을 것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남녀의 성별 차이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월경 주기 시작일 때는 체온이 낮아지고 배란일이나 임신이 되면 체온이 높아져서 그 체온의 변화가 한 달 동안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초 체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체온이 1도에서 4도씨까지도 올라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다. 는 거를 열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간에서의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됨으로써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져서 생기는 건강 이상 신호들이 있는데요. 평균 체온을 36.5도라고 봤을 때 1도가 낮아지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암세포가 증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34도가 되면 의학적으로는 저체온 현상이라고 해서 자꾸 잠이 오는 기면 현상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심장 박동수가 이제 느려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7도가 됐을 때는 심정지가 와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나이와 건강 네. 상태 또 심지어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이 체온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네. 부한 조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그쵸? 들었죠. 네, 머리는 시원하게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말이 왜 있는 건지 황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두환 종렬이라는 것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비단 온도를 이렇게 하라는 뜻뿐만 아니라 순환을 잘 시켜줘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오기 쉽고 차가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기 쉬운데 네. 뜨거운 기운을 식혀서 아래로 순환시켜주고 차가운 기운을 데워서 위로 순환을 시켜줌으로써 순환이 잘 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라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맞아요. 순환을 위해서 그만큼 체온도 중요하다. 뭐 오늘 주제 체온 1도가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체온이 정말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뭐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김남식 원장님,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일단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대사 물질들이 그 매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사를 일으켜주는 성분들, 그리고 이제 그 염증을 다스려주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각종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소들이 작용을 잘할 수 있는 온도가 36.5도에서 7도, 5도의 그 사이에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면역력이 가장 높은 그런 이제 그 적정 수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5도에서 1도만 온도가 그 체온이 낮아져도 면역력은 약 3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대사는 약 12%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도가 상승하면 오히려 면역력은 3에서 5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뭐 계속 높으면 좋은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열적인 상태,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는 상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정 네. 체온이라고 볼 수 있는 6.5도에서 37도 사이 그 정도의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긴 뭐 온도가 높다고 해서 네. 무조건 좋은 거면 뭐 5, 60도로 유지해버리면 되는 네, 거니까. 위험하죠. 네. 36.5도에서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이 면역 네. 체계가 움직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조금 전에 그 황 원장님께서 두한 조결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머리는 시원하게, 네. 발은 따뜻하게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동의보감에서 양자시법이라고 아이를 키우는 10가지 방법 중에 따뜻하게 해야 되는 부위, 차갑게 해야 되는 부위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머리, 가슴 같은 경우에는 차갑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고 등이라든지 배, 발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의학적 개념으로서 두무냉통 그리고 복무열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머리는 차갑게 해서는 병이 생기지 않고 배는 뜨겁게 해서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크게 얘기하면 아까의 상하 순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순환을 잘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면에서 인체 전면에서 보게 되면 머리와 그리고 가슴을 차갑게 해주고 복부 이하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인체 후면에서 보면 머리는 차갑게 해주고 목 이하는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순환을 좋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머리와 가슴은 차갑게 그리고 등과 배, 발은 따뜻하게 네. 하는데 이게 원장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런 뭐 배를 따뜻하게 해라 네.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황 원장님께서 동의보감 얘기를 가볍게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방에서는 이 체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을지 서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의원에 오신 분들은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네, 한이 많은 체질입니다. 열체질, 한체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한의사들이 말하는 이 열과 한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체온이 높다 낮다의 그 뜨거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유형적인 에너지 혈, 무형적 에너지 기, 이 기혈의 에너지의 분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네. 불은 아래에서 위로 번지죠. 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분포를 보면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상체로는 열이 뜨기가 쉽고 배꼽 아래로는 차가운 기운이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이걸 상열, 하한증이라 그러는데 이 에너지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면 소위 에너지 분포가 떨어지는 배꼽 아래쪽은 차다, 시리다, 저리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에너지 분포가 몰리는 위쪽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리다, 가슴이 답답하다, 몸이 욱신욱신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 상열, 하한증을 순환시키는 의미로 수승, 화강이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쏠리고 흐르기만 하는 수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위에서만 화끈화끈거리는 열 기운을 화를 내려주는 화강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 체온의
기혈순환의 분포를 도와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체온이 그만큼 우리 건강에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2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6, 7년 전쯤 건강검진에서 위염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고 신경성 위염으로 증상도 미미해서 아플 때만 약을 복용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반복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음식 여부와 상관없이 속이 쓰리고 가슴도 답답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검사를 통해 만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위장병에 취약하다고 하죠. 맞아요. 뭐 맵고 짠 음식, 또 국물도 좋아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술도 많이 마시고 와. 급하게 먹고 네. 정말 위장에 치명적인 그런 생활 습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성 위염이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규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만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위 점막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만성 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점막에 계속적으로 염증, 결손, 재생을 반복하는 표층성 위염과 그리고 재생의 속도가 결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네. 만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부터 그리고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그리고 크게는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증상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위 벽에는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위염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 불량이라든지 명치부 통증 그리고 속쓰림,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은 원인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 네. 네. 급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세균을 포함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진균 감염 그리고 약을 드시거나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게 하여 발생합니다. 만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세균이라든지 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뭐 담즙 역류 그리고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만성 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위염과 급성 위염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에 가족 내에서 구강대 구강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층이 되면 국민의 50%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헬리코박터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치료를 받지 않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 헬리코박터 세균을 꼭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궤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기 위암이 있는 경우 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네. 이 만성 위염의 정의와 증상 그리고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어떤 그 원인 차이까지도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사례자분께서는 위염 진단을 딱 받으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위염은 어떤 기준에서 진단을 받는 건지 서재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요즘 위내시경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내시경을 봤을 때 위 점막이 색깔이 어떠냐, 또 점막에 이게 오돌토돌한 융기된 모양이 있느냐,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이 보이느냐, 또는 점막이 움푹 패였느냐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초기 증상인 표재성 위염 사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네.
점막의 표층 부위가 빨갛게 점점점 돼 있거나 손톱이 긁힌 것처럼 붉은 선이 모였을 때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네. 그 옆에 이제 표재성 위염이 만성화돼 가면서 위축성 위염이 될 수 있는데 위 점막이 창백해져서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 핏줄 모양처럼 혈관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위 점막이 오랫동안 자극을 받게 되면 화생성 위염이 발생하는데요. 네. 오돌토돌한 점막의 모양이 융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네, 오돌토돌한 융기가 있는데 이 화생성 위염에서 또 오랫동안 자극을 받게 되면 미란성 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 융기 모양이 규칙적으로 다발성, 여러 개의 돌기가 나타나고 그 융기된 모양의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심한 위염을 위궤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점막이 화사한 분화구처럼 움푹 패여 있어서 점막 아래에 있는 근막층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위내시경에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위염 그 사진을 사실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요. 특히나 위궤양 사진을 지금 처음 봤는데 네.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쓰려요. 네. 쓰리고 답답하고 아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위염 한방에서는 어떤 부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을지 황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위염을 위, 십이지장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증세에 따라서 위완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완통은 위통, 심통, 심복통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배꼽 위에서부터 명치 아래쪽 그 부위에 있는 통증을 발생시키는 그런 주 증상과 트름이라든지 아니면 속쓰림 등의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완통은 사기가 위에 침범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침입해서 발생하는 한통과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발생하는 식적통이 있습니다. 위완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과식을 하여 식체하여 발생하는 식적 위완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담음 위완통이 있습니다. 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적인 대사 산물로서 담음이 위나 장에 있으면 물소리가 나게 되고 손발이 차게 되고 또 등이나 배, 옆구리 등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혈 위완통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명치 아래쪽에 통증이 있고 맥이 약간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위완통을 잘 구분해서 소화제라든지 치담제, 그다음 어혈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됩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그 위완통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거나 과식하거나 어떤 담음 때문에 생기는 통증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누구나 한두 번은 반드시 겪어본 증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위염이 심해질 때 이 한방에서는 어떤 침 치료를 하는지 네. 또 혈자리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서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위염은 하루아침에 생긴 질환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는 질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인 침과 한약 치료를 통해서 분명한 호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염증을 늘 안고 살더라도 세 가지 자극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식이나 과음을 많이 해서 급성으로 갑자기 쥐어짜듯이 아플 때. 두 번째, 스트레스나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통증이 느껴졌을 때. 세 번째,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골골골골 더부룩하고 뻐근하게 배가 아플 때 이때로 나눠서 저희는 침 치료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혈자리를 평소에도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진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자극이 오고 음식이나 술에 대해서 식이 조절이 안 돼서 아팠을 때는 손끝, 발끝을 우리가 정혈이라는 것을 방혈합니다. 즉 체했을 때 따는 혈자리인데요. 네. 손톱, 발톱을 기준으로 손톱선 가로선과 세로선의 교차점이 되는 점을 깨끗이 소독된 바늘로 따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뇌관이라는 혈자리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손목을 보셨을 때 손목 안쪽에서 네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이 내려가는
정중앙의 혈자리인데요. 뭔가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어서 체한 느낌이 들었을 때도 네. 이곳을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자극이 되는 원인이 없는데 항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위험을 느끼실 때는 합곡혈과 족삼리혈에 침을 놓습니다. 합곡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교차점이 되는 혈자리인데요. 그리고 족삼리는 무릎뼈 바깥쪽에서 손가락 4개 내려온 종아리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에 침을 맞거나 꾹꾹꾹 지압을 해주시면 가스 차고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방금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랑 밥 먹거나 이럴 때는 네. 이 손목 안쪽을 좀 눌러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저랑 이제 밥 먹을 때 참 볼 거예요. 누구 계시는지. 딱 걸릴 뻔했네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이 혈자리를 이전부터 네. 알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지난 식사 시간 때 제가 살짝 눌렀던 어. 경험이 있는데 좀 어떤 뜨끔하긴 자꾸 하네요. 시계 보는 척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침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 한약 치료를 많이 또 아, 하거든요. 네. 이 한약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한약 치료도 굉장히 유의합니다. 이제 한약은 들어가면 바로 위장관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위장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 배출 속도도 높여주고 소화 기능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그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16개의 무작위 임상 시험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900명 정도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한 군이었고 한 700명 정도는 그냥 루틴 치료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양약이나 이런 거 소화제를 그냥 필요시에 복용하시던 환자분들을 이제 비교 연구를 해본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전반적인 소화불량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약 치료군에서 루틴 치료군보다 더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었고 오. 또한 아까 내시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시경의 소견도 한약 치료군에서 루틴 치료군보다 더 좋아진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름이라든지 아니면 팽만감 그리고 위 그 벽에 자극을 받으면 통증을 느끼잖아요. 네. 요 3가지 지표도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한약 치료를 하시게 되면 우리 느끼는 증상뿐만 아니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시경을 관찰했을 때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위장 치료에 한약이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네. 그 논문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찾고는 하시는데 황 원장님, 실제로 위험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스틱입니다. 요즘 메스틱을 많이 드시는데 위 건강을 위해서 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메스틱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건조시킨 것입니다. 오. 항염증 작용과 진정 작용이 뛰어납니다. 네. 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위 점막에서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촉진해서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이 상처받는 곳, 뭐 이런 다치는 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감초 같은 경우는 콩과 여러 해살이 풀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감초는 이제 첫 번째로 한약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재를 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항균,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감초에는 글라브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헬리코박터의 활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두들 알고 계시는 양배추가 있는데요. 네.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U가 포함되어 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을 시켜줘서 다른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음식을 드시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짠 음식, 탄 음식을 피하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더욱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메스틱, 감초, 양배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마지막에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또 피해라 네. 이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10명 중에 1명이 위염 치료를 받아봤을 정도로 이 위장병에 네.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흔하죠. 나라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워낙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증상을 좀 가볍게 여기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만성 위염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중요하게 평소에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실제로 그냥 급성적으로는 가벼운 위염은 그냥 그 피부에 상처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네. 별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만성 위염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성 위염은 이제 위축성 위염이나 더 심해진 경우는 이제 그 세포의 모양이 변하는 장상피화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요. 심한 만성 위축성 위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약 평생에 있어서 10% 정도는 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약 2에서 4배 정도 위암의 발병 그 비율이 증가하는 그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암이 발생이 되는 거는 약 20년 정도를 기간으로 보는데요. 그 정도 즈음에서 내가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을 가지고 있으면 네.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남들보다 2배에서 4배까지도 더 높다. 그리고 평생에 있어서는 내 위축성 위염을 평생 앓고 있으면 10% 정도에서 내가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네. 위암이라는 것은 근데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치료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그런 이제 암의 종류에 속하거든요. 네. 때문에 조기 검진을 위해서 매년 규칙적으로 위 내시경을 시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위한 내시경 검사를 꼭 매년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10년, 20년 뒤에 위암으로까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기적인 검진과 좀 이렇게 자세한 생활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위장 건강을 위해서 네.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지 이런 생활 습관 당연히 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서재원 원장님께서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아. 또한 진짜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생쥐를 이렇게 벽에 가둬놓고 스트레스 자극을 준 다음에 그 위 점막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는 위 점막이 정말 손톱으로 긁힌 것처럼 아. 위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누가 뭐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나 그냥 길을 가는데 차에 부딪히듯이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내 몸이 컨디션이 좋고 잠을 잘 자고 체력이 보완이 돼 있으면 외부의 자극이 오라는 자극이 왔을 때 그냥 2나 3으로 쳐낼 수 있고요. 내 몸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외부의 자극, 즉 스트레스가 5의 강도가 왔는데 나는 9나 10으로 데미지를 받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한두 가지씩은 꼭 갖고 가셔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화기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위염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탄산음료 즐겨 드시는 분들도 위의 산도를 바꾸기 때문에 피해야 될 습관이고요. 당연히 과식이나 과음은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먹느냐는 꼭꼭 씹어서 최소한 20번에서 30번 정도는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물에 후루룩 말아서 드시면 저작 활동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먹느냐인데요. 밤에 늦게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드시고 주무시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의 발생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취침 전 2시간 전까지는 음식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그 음식을 무엇을 어떻게 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탄산이나 어떤 과식 이런 거를 과식.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이제 위쪽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끔 이제 천천히 먹어라.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제가 뜨끔했던 야식을 먹지 말아라. 야식을 먹지 말아라. 네. 아, 이 부분 어려운데. 네, 계속 반성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덧붙여서 우리 김남식 원장님께서도 평소에 환자분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내용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다 알고 계시죠. 뭐 네. 맵고 짜고 이렇게 자극성 식품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밀가루 음식을 조금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밀가루. 특히나 면도 문제긴 한데 이제 네. 빵과 같이 이렇게 가루로 부풀려서 만들어 놓은 그 식품들은 네. 채기를 잘 만들거든요. 아. 그리고 밀가루가 자주 들어가게 되면 위 벽에 조그만 미세한 구멍을 만드는 장누수 증후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만성 위염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로 된 식품을 뭐 아예 끊으면 사실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예 끊지는 마시고 웬만하면 좀 적게 드시고 특히나 빵으로 된 식품들은 조금 더 적게 드시면 그 만성 위염 환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예가 또 네. 적용이 되는 게 제가 네.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피자요. 아, 피자가 딱 그런 음식이잖아요. 전 지금 너무 슬픈 게 아침에 네. 눈 뜨자마자 모닝커피에 빵 한 조각을 딱 먹어야지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 기분인데 내일부터는 좀 어떤 낙으로 살아야 할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위 건강에 최악이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례자분의 증상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건강 꿀팁을 하게 된 한의사 황인규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무엇일까요?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통증을 느끼는 건 안 좋은 것일까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통증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작용으로서 신체 내외의 이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뾰족한 물건이 있을 때 발로 밟았을 때 통증을 느끼면 바로 알 수 있어서 발을 떼게 됨으로써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해 줍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뾰족한 물건을 꾹 밟게 됨으로써 피부 손상과 조직의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통증은 신체를 보호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 그럼 통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불통즉통, 통즉불통, 불형즉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혈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기혈의 소통이 잘 되면 통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혈에 영양이 잘 보급되면 통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말하여 순환이 잘 되면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순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경색과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의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증과 질병은 같은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통증은 질병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열도 날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기침도 할 수 있고 목도 아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발열과 목 아픔 그리고 기침 같은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증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치매성 통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뾰족한 물건, 즉 못이나 압정을 밟았을 때 큰 자극이 오면 통증 수용기를 따라서 신경을 따라 뇌에 통증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치매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작은 통증도 큰 통증으로 느끼고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통증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통증이 아닌 피부 자극에도 통증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능적 또는 특발성 통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인이 알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지속될 때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통증과 저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저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림이라는 것, 감각 이상이라는 것은 통증과 다른 것일까요? 저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병성 통증의 한 분류입니다. 뇌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에서는 이런 통증과 저림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의원에서는 크게 4가지를 통해서 통증을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는 침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침을 놓는 근위치열과 아픈 부위와 관련된 경락을 치료해주는 원위치열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위치열 같은 경우에는 사암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항치료가 있습니다. 부항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부분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주고 사혈을 통해서 소통시켜주는 습부항이 있습니다. 또 부항을 붙인 이후에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극을 해주는 주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항을 붙인 상태에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반복 자극을 주는 성관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뜸 치료가 있습니다. 뜸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직접부와 간접부로 나누어집니다. 쑥뜸을 예로 들어 뜸쑥을 피부에 직접 붙여서 뜸을 하게 되면 직접부이고, 뜸쑥과 피부 사이에 무엇을 낀 다음에 뜸을 뜨게 되면 간접부입니다. 예전에는 마늘이나 생강, 소금, 황토 등을 낀 다음에 썼지만 요즘은 제품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추나 치료가 있습니다.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틀어진 골격을 맞춰줌으로써 통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기능적 이상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치료와 병행하게 되면 훨씬 통증을 빨리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도 그 원인이 가벼운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받은 후 치료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린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황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인규 원장님께서 통증과 감각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네. 이 통증이 우리 몸의 어떤 이상을 경고하는 그런 이제 경고기 때문에 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야겠고, 또 통증과 저림이 반복되면 정확한 이 검진을 통해서 내 네. 몸 상태를 알아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방의 답이다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